F1 2026 시즌의 제2라운드 중국 그랑프리 프리뷰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니까 금방 끝나겠죠. 중국 그랑프리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2004년 처음 시작됐고요. 처음 개최지 상하이였습니다. 올해의 개최지도 상하이죠. 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개최 횟수는 모두 18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코비드 19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좀 오래 쉬었죠.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벤트의 공식 명칭은 포뮬러 1 하이네켄 차이니즈 그랑프리 2026 가 되겠고요. 우리말로는 포뮬러 1 하이네켄 중국 그랑프리 2026입니다. 2026년 24라운드가 22라운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2라운드로 치러집니다. 아직 오피셜이 안 나왔지만 4월 경기가 매우 개최가 불안하고 4월에 경기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란 분위기는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기 때문에 긴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24라운드를 다 할지 안 할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벤트 타입은 AFC입니다. 아시아 풋볼 챔피언십 아니죠. 자, 그래서 얼터너티브 포맷 컴피티션 2026 시즌 규정에 처음 나온 표현입니다. 이게 SFC와 AFC로 이벤트 타입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야말로 새로운 거 소개하고 너 몰랐지 이런 영상을 좋아하는 숏폼을 많이 만드시는 그 레카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거 쓰시라고 소개해드리는 내용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SFC는 스탠다드 포맷 컴피티션, 그냥 평범한 주말이란 뜻이고요. 얼터너티브 포맷 컴피티션은 스프린트가 편성된 주말인데 바꿔서 말하면 제3의 형식의 주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모아서 하기 위해서 AFC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개최 일자는 3월 13일, 14일, 15일 그리고 개최 장소는 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 그랑프리 지난해의 퀄리파잉을 보시면 피아스트리와 러셀의 격차가 0.08초 매우 치열했죠. 노리스도 0.152초 여기에 베르스타펜까지 무려 4명이 0.176초 거기에 해밀턴까지 무려 5명이 0.286초 안에 경쟁을 하는 치열한 접전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페라리는 경쟁력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해 다 보셨겠지만 자, 그리고 피아스트리가 레이스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게 되고 노리스가 2위, 러셀이 3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격차가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베르스타펜이 4위, 그리고 오콘이 잘했습니다. 무려 5위, 안토넬리도 6위를 기록을 했죠. 이 경기의 이슈는 따로 있었죠. 일단 스프린트 지난해에도 했는데 스프린트 폴, 스프린트 우승, 해밀턴이 스프린트의 스타였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만 해도 해밀턴이 페라리에 너무 적응을 잘하고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레이스에서 2025 시즌 페라리를 향방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실격됐죠. 르클레는 이제 프론트윙 손상되고 무게 모자르고 해밀턴이 이제 플랭크 두께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됐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 그랑프리 이후 라이드 하이트를 높이면서 기존 설계가 무용지물이 돼서 3라운드 이후로 다 어려워진 겁니다. 중국 그랑프리가 시작이에요. 그냥 이 실격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설계의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랐던 문제죠. 몰랐던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래서 2025 시즌 개발 역량을 그걸 해결할 때 쓸 것이냐 아니면 2026 시즌에 쓸 것이냐 해서 2026 시즌에 쓰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그랑프리가 시작입니다. 지난해의 결과는. 그래서 라이드 하이트 높이고 성적을 포기하고 달린 거죠. 그것 때문에 해밀턴이 더 적응하기 어려워진 거고요. 모든 게 다 이어져 있는 얘기였습니다.
자, 레이스 주요 기록에서는 노리스가 패스티스트 트랙 기록했고요. 우승 타이어 전략은 미디엄에서 하드로 가는 원스탑이었습니다. 중국에 정말 많이 나오는 원스탑이죠. 올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완주는 괄호 20. 왜 괄호냐? 완주 한 줄 알았는데 실격 처리가 3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DQ 실격이 3명 있습니다. 버추얼 세이프티카 레드 플래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중국 그랑프리는 호주 그랑프리와 정반대로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경기가 많습니다. 오히려 경기 끝나고 실격이 더 많이 나오지 경기 중에 뭔 일이 진짜 안 터지는 서킷으로도 유명합니다. 스타트하고 나면. 올해는 그래도 모두가 힘들어하는 신파워 유닛 신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알아서 멈춰주는 차들이 변수를 만들어 주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그랑프리에서 가장 강한 드라이버는 그냥 해밀턴입니다. 그 때문에 메르세데스에서 6승을 했는데 심지어 해밀턴의 팀메이트 로스버그도 중국에서 첫 승을 기록을 했죠. 그 정도로 메르세데스와 인연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폴시터 우승 횟수가 다르죠. 그렇게 별일이 잘 안 터지는 곳이다 보니까 40 몇 프로였던 폴시터의 우승 확률 호주 그랑프리 있었는데 이 중국은 61%. 물론 이 확률 떨어지게 하는데 공헌한 드라이버 중에 해밀턴도 있죠. 자, 그리고 최근 퀄리파잉 기록을 보시면 퀄리파잉에서 2018년을 제외하면 격차가 매우 적습니다. 다 0.3초 이내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3명이 0.3초 이내에 들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차이가 좀 컸네요. 2016년에 해밀턴이 여기 없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고 다른 팀이 2016, 14, 15, 16은 정말 경쟁하기 힘들었어요. 메르세데스와. 저때 리카도 2016년 기준으로 로스버그의 0.5초 차면 진짜 잘한 거죠. 진짜 잘한 겁니다. 그리고 레이스에서는 어땠냐? 뭔가 경기 후반에 세이프티카가 나오거나 하면은 격차가 좁혀지기도 하지만 2016년이나 보시면은 1, 2위가 37초 차. 그럴 수 있습니다. 2024년도 1, 2위가 14초 차. 네, 비슷하게 끝난 적이 없죠. 네.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요. 2017년도 해밀턴과 베텔이 챔피언십 경쟁하던 시기 베르스타펜은 2위 베텔보다 39초가 느렸죠.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39초면 반 바퀴가 넘어요.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서킷 오픈과 현재 레이아웃 사용은 2004년.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안 바꿨죠. 중국은 레이아웃 변화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트랙이 완전히 똑같냐면 그건 아니고 20년 넘게 차들이 다니면서 충격을 주고 누르고 벗겨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첫 F1 챔피언십 그랑프리도 동일합니다. 2004년. 최초는 아니지만 초창기 틸케드롬 중에 하나라서 바레인 그랑프리와 함께 건설이 된 곳입니다. 샹하이 인터내셔널 서킷 지아딩 이게 샹하이의 북서쪽 늪지대에 있습니다. 악어 떼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늪지대를 지나면 악어 떼가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자딩에 있고요. 3월 평균 기온, 평균 강수량 보시면 호주 그랑프리보다 훨씬 낮은 온도와 훨씬 많은 강수량이 있죠. 그렇습니다. 타임존은 UTC 플러스 08.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나라가 UTC 플러스 09입니다. 한국과 1시간 차이다. 우리나라가 UTC 플러스 09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UTC 플러스 08이 생각보다 많죠. 싱가폴도 08 쓸 거예요, 아마. 그건 싱가폴 그랑프리 가서 또 확인해 보시고 제 얘기는 믿는 거 아니죠.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돼요. 상하이 인터내셔널 서킷입니다. 스트레이트 모드 존이 제일 궁금하실 테니까 그거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스트레이트 모드 존은 4개입니다. 호주는 5개였는데 여긴 4개죠. 그리고 호주와는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일단은 중간에 딱히 에너지 채울 곳 없이 2개의 긴 스트레이트 모드 존이 이어지는 곳이 없죠.
그나마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거란 건 10, 11번에서 소모하고 12, 13을 지나서 얼마나 채울 것인가인데 저기서 채우면 됩니다. 사실 11에서도 브레이킹이 제법 강하기 때문에 12, 13 가면서 채울 수 있어요. 이게 틸케드롬이면 이슈가 상당히 적어요. 바레인도 특정 코너에서 충전하면 이슈가 많지 않았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호주와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주같이 그 무슨 5번, 6번 지나고 하염없이 긴 8번, 9번 이 갔다가 그 다음에 얼마 충전도 못하고 11번까지 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9 DRS 존과 비교하겠습니다. 9 DRS 존이 일단 그 백스트레이트에서 중간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저게 이제 추월이 너무 쉬워지니까 중간부터 쓰게 했었던 건데 이 스트레이트 모드는 추월과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드래그를 정말 많이 줄이면서 달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최고 속도는 오히려 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드래그 정말 적게 받는 건 확실한 백스트레이트가 될 거고 핏스트레이트도 굉장히 일찍 스트레이트가 모드가 열리는데 저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번 코너 지나서 흔들리는 차가 은근 많아요. 그런데 아직 확실히 자세를 안 잡았는데 용감하게 스트레이트 모드를 눌렀다가 흔들 하게 되면 상하이는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곳이에요 라는 제 예상이 180도 빗나가게 되겠죠. 그런 친구가 속출하면. 네, 아마 안 그렇겠지만 혹시 몰라서 얘기는 남겨놓겠습니다. 예. 이곳에서 사고 크게 나면 주로 16번 코너에서 도는 거죠. 바깥쪽에 그래블 트랩도 많이 해놓고 막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스트레이트 모드 존이 10번에서 11번. 여기도 되게 중요한 곳이고 그 다음 4, 5, 6 여기도 정말 중요한 게 저기 살짝 언덕도 넘어가는 데다가 생각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3번을 길게 돌아 나올 때부터 4번 거의 뭐 풀스로틀 가까이 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해요. 그런데 여기를 스트레이트 모드 쓰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제 조건 여기 써 있는 숫자는 그냥 대충 숫자 보고 적은 겁니다. 제 눈썰미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이 배터리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320이 300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320이라고 써놨는데 120이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실 거니까 각각의 브레이킹 존이 어느 정도의 느낌인가를 숫자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일단 가장 강한 브레이킹 존은 14번이에요. 숫자가 어마무시하죠. 시속 320km에서 시속 70km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브레이킹에서 어마어마한 충전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한 브레이킹 존이 6번 코너예요. 놀랍게도 6번 코너. 그래서 제가 그 4번, 5번 여기 가속이 있다는 게 아주 의미심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6번 코너 280에서 70km로 거의 시속 200km 이상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강한 브레이킹 존이 11번 코너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백스트레이트 걱정이 좀 덜어지는 거예요. 매우 강한 브레이킹을 11번에서 해요. 그리고 12번, 13번 오래 돌아 나가면서 어떻게든 배터리를 채울 공간, 시간 여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이트 모드를 켜고 달리는 이 13, 14에서 잘 배분을 하면 생각보다 손해를 많이 안 볼 수 있겠다. 배터리 좀 쓸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강한 브레이킹이 1번 코너인데 1번 코너는 의미가 좀 다르죠. 속도 자체는 많이 줄어드는데 약간 그 트레일 브레이킹 해서 약간 늘어지게 브레이킹을 하게 됩니다.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슬슬 줄여야 돼요. 오르막이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길게 도는 구조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번 코너와 16번 코너를 봐야 되는데 시속 100km나 혹은 시속 80km 정도의 속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게 밟아요. 이 9번이나 16번은 짧게 밟습니다. 그래서 풀 브레이킹과는 다른데 16번 코너 같은 경우는 이미 14번에서 배터리 꽉 채우고 왔을 거기 때문에 약간만 브레이킹 해줘도 피스트레이트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9번도
9번에서 브레이킹 어느 정도 한 다음에 10번 가면서 충전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11번으로 향할 때가 부담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면 그냥 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너무 무서운 구조였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물론 네, 잘 배분했을 경우 그리고 메르세데스처럼 이렇게 회수율이 높을 경우는 이게 잘 될 텐데 모르겠어요. 다른 파워유닛은 또 어떨지. 자, 각각의 섹터별로 구분을 해서 보면 첫 섹터는 두 개의 긴 가속 구간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르막에서 끝나게 되는 1번 약간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오랫동안 도는 거의 180도를 넘게 돌죠. 오른쪽으로 270도를 돈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270도를 돕니다. 이런 구조. 길게 도는 중저속 코너에서 중속 코너에서 앞타이어를 매우 괴롭히게 되죠. 돌아도 끝이 없으면서 속도를 제어를 하게 되고 또 가속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고 이 서킷 높이 변화가 한 7m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1, 2, 3, 4예요. 2번 코너 저 표시되어 있는 데쯤이 제일 높고 4번 코너가 바닥이 되는데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끝입니다. 나머지는 높이 변화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어서 1, 2, 3, 4번 높이 변화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4번에서 5번 코너 갈 때 언덕을 살짝 넘어가고 그 언덕이 6번, 7번 사이로도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동네도 한 번 더 넘어갑니다. 근데 그 언덕이 눈썰미가 저처럼 안 좋으신 분들은 처음 볼 때 언덕으로 안 보일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완만하긴 한데 어쨌든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기보다 6번 코너 브레이킹이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바레인 4번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그 다음 섹터 2인데 섹터 2는 6번에서 강한 브레이킹, 11번 강한 브레이킹이 시작되는 곳이 포함되어 있고요. 7번, 8번 긴 S코너, 근데 이게 속도를 좀 줄이는 형태죠.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7번이 좀 더 타이트하게 돌고 8번이 더 완만하게 돌면 점점 가속을 하는 구조인데 이 상하이는 반대로 점점 감속을 하는 구조로 앞타이어에 더 부담을 줍니다. 안 그래도 앞타이어 힘든데 이 긴 가속 구간 중에서 긴 고속 코너를 2개 붙이는 방식은 틸케드롬에 자주 등장하고 틸케드롬의 섹터 2에 자주 등장하죠.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 뻔해서 재미없는 틸케드롬의 전형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9번 코너가 은근히 실수가 많이 나오죠. 그냥 강한 브레이킹을 실패하는 거는 브레이킹 실패라고 셋업 뭐 잘못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번은 그런 거 무관하게 그냥 누구나 다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9번에서 리듬이 깨지면 실수가 9번에서 안 나왔더라도 10번 코너에서 트랙을 벗어나거나 하는 장면 종종 나오고요. 9번에서 아예 실수해서 9번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오른쪽으로 길게 돌다가 왼쪽으로 도는 브레이킹 느린 코너 저 굉장히 까다로운 9번이고요. 자, 마지막 섹터는 11번의 강한 브레이킹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긴 또 왜 브레이킹 표시를 안 가져왔냐?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네, 11번 강할 것 같잖아요. 자, 그렇고요. 6번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강한 브레이킹. 이후에 12번에서 13번 여기 11번에서 왼쪽으로 돈 다음에는 또 270도를 오른쪽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저 돌아가는 정도가 중간중간에 약간 좀 펴졌다가 다시 휘는 느낌도 있고 높이 변화도 있고 요철도 있습니다. 힘들다. 13번 코너 나올 때 바깥쪽은 또 약간 뱅크처럼 돼 있어요. 속도를 내라 뭐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 뱅크에서 요철도 있는데 어떻게 나갈까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중간에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술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트랙 특성이 그런 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미끄러운 차들은. 그리고 F1에서 가장 긴 가속 구간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13번에서 14번으로 이어지는 가속 구간 1.2km입니다. 1.2km. 그 전에 확실한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겠죠. 이게 다른데 더 긴 가속 구간도 있는데 이렇게 완전 직선으로 1.2km는 찾기 좀 어렵습니다. 완전히 직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 14번에서 아주 강한 브레이킹, 아주 좋은 추월 포인트인데 그게 또 15번, 16번 가면서 재추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인도 잘 잡아야 됩니다. 무리해서 안쪽으로 다이브 밤, 폭탄을 안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요. 세이프티카 리스타트 때 딴 데 보고 있다가 저 안쪽으로 사고 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분이 계셨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16번에서 재추월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14번 코너 라인 잡는 거 중요합니다. 서킷 길이는 5.451, 틸캐드롬의 평균 범위 안에 쏙 들어가 있죠. 코너의 개수 14개, 스트레이트 모드 존은 4개입니다. 트랙 높이 변화 7.3m인데 섹터 1, 1, 2, 3, 4번에서 모두 끝나고요. 레이스 랩은 56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틸캐드롬의 표준 랩수 55, 56, 57이죠. 틸캐드롬은. 자, 그리고 랩 레코드는 무려 첫 대회 랩 레코드가 나오고 안 깨지고 있습니다. 트랙 레코드는 작년에 피아스트리가 깼는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 한 1, 2년은 또 깨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2004년 건설된 초기 틸캐드롬이 되겠고요. 상하이의 상자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상자라는 말을 듣고 뒤에 있는 모양을 보면 윗상자구나 라고 느껴질 겁니다. 뒤에 희미한 서킷의 그림자가 상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주요 공업지대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좀 가야, 남동쪽으로 가야 공업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공업지대 잘 이 경기 주변에 뭐 안 하기 때문에 스모그 잘 없는데, 옛날에는 스모그가 정말 문제인, 스모그 이슈 인 그랑프리가 있다? 네, 있었죠. 중국 그랑프리라고. 요새는 공장 가동 잘 안 합니다. 상하이 중국 그랑프리 할 때. 그다음 섹터 1에 턴 1, 2, 3, 그리고 섹터 3에 턴 12, 13에 270도 코너.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레이싱 교과서에 나오는 프론트 리미티드 서킷, 앞 타이어가 굉장히 괴롭고 앞 타이어의 손상이 랩 타임에 영향을 주고 전략에 영향을 주고 경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프론트 리미티드 서킷이 되겠습니다. 반대말은 리어 리미티드겠죠. 네, 바레인 같은 곳 되겠고요. 프론트 리미티드 하면 상하이. 1170m, 완전히 직선인 구간이 1170m입니다. 근데 사실 살짝 휘어서 1.2km가 넘기는 해요. 어쨌든 매우 긴 백스트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특성인데요. C2, 3, 4가 살짝 보이실 거고,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차 그림을 보시면 앞 타이어 중에서도 왼쪽 앞 타이어가 왜 괴롭냐? 특히 11, 12, 13이나 1, 2, 3이 모두 왼쪽 앞 타이어를 괴롭히는 구조죠. 오른쪽으로 길게 도니까 왼쪽 앞 타이어가 괴로워집니다. 왼쪽 앞 타이어가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면, 뭐 대부분 수치가 그냥 중간 정도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그래도 브레이킹이 꽤 중요하게 작용하는 4단계 표시를 주고 있고, 타이어 스트레스도 4단계인데 이게 5단계인 그 무서운 친구들이 있어서 4단계지, 여기서의 무서운 친구들은 뭐 바르셀로나, 실버스톤 이런 쪽입니다. 상하이가 그것보다는 덜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일반적인 틸캐드롬 치고는 굉장히 타이어 스트레스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트랙 에볼루션이 웬만한 스트리트 서킷 수준입니다. 이게 상설 서킷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의 트랙 에볼루션이 있다. 심지어 이번에 프랙티스 한 번 하고 바로 스프린트 퀄리파잉 가기 때문에 스프린트 퀄리파잉 중에도 트랙 에볼루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스트리트 서킷 치고는 트랙 에볼루션 폭이 적은 서킷으로 유명하잖아요. 반대로 여기는 상설 서킷 중에 트랙 에볼루션이 큰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C2, 3, 4. 그립이 부족해서 부드러운 거 주고 싶을 텐데 타이어 스트레스를 무시할 수가 없네. 그래서 C2, 3, 4 중간 단계로 애매하게 주는 겁니다. C3, 4, 5는 많이 무리해요. 그리고 이 경기 후반에 지난 호주에서 봤던 뭐 메르세데스의 전략처럼 초반에 타이어 교체하고 무리해서 타이어 버텨서 경기 끝까지 가야지 했다가 폭망하는 드라이버가 몇 년에 한 번씩 속출하는 곳입니다. 아마 호주만큼 도박적인 전략들은 취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거 안 되죠. 다음 2026 시즌 첫 스프린트 편성 주말입니다. 2026 시즌 AFC라는 표현이 생기고 나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노리스 프랙티스 1 그거 1시간 좀 손해봤다고 치명적이었다는 소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모두가 그 입장에서 하게 되는 거죠. 2번의 프랙티스를 못 해보고 단 한 번만으로 스프린트 퀄리파잉을 해야 되고, 그렇단 얘기는 스프린트에서 포인트 못 딸 것 같으면 프랙티스처럼 소모해야죠. 스프린트를. 자, 2025 시즌처럼 스프린트에서 예상외의 승자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작년에 해밀턴이 아무래도 셋업 잡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 번의 프랙티스로 고생을 하는데 올해는 더 힘들겠죠. 올해는 더 힘들다에 제가 50원을 걸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른 시점. 아니, 지금 유럽도 안 갔는데, 유럽은 고사하고 마이애미도 안 갔는데 업데이트요? 네. 이제 좀 큰 업데이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제가 이번에 그 페라리에서 다들 잘 보셨나요? 카 프레젠테이션? 그 카 프레젠테이션 하러 가서 카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우리의 다비데 마르치 프레스 오피서 아저씨와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차 앞에서. 많이 나눴는데 제가 페라리 카 프레젠테이션 처음이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꼭 따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거 방송사별로 하나씩 받는 거거든요. 근데 페라리를 따기 위해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우리는 신뢰도 이슈, 특히 과열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이슈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두 번째, 우리 리어 윙의 새로운 것은 검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2-3달 정도의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가져오지 않았다. 좀 기다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좀 이상한 이름 붙이지 말아달라. 리어윙에 공식 명칭이 없다. 그러면서 그 129 바로 앞에 붙어있는 이 에어로파츠는 FTM이다. 이건 우리가 맺힌 공식 명칭이니까 이걸로 불러달라. 절대 무슨 마카레나니 뭐니 해가지고 그 리어윙 가지고 다른 이름 부르지 말아달라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절대 제가 그런 다른 이름, 희화화하는 이름을 쓰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뭐든. 네. 나중에 공식 명칭 나오면 이제 얘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냥 로테이팅 윙 하면 되죠. 네. 어쨌든 다른 이름으로 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아까 그 저작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탁받았으면 안 하면 되죠. 근데 꼭 하지 말라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13일의 금요일이나 나이트메어 보면 하지 말라는 거 꼭 했다가 꼭 우리 관람하는 사람들 약간 억장을 뭐랄까요? 답답하게 고구마를 먹이는 친구들이 좀 있죠. 네.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막 그런 게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기 후에 페라리가 신뢰도 이슈는 확실히 확인을 했는데 속도 면에서는 예상은 했지만 메르세데스보다 원래 한 0.56초 뒤처지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뒤처졌다. 그러면 업데이트 경쟁에서 따라가려면 조금 더 우리의 계획을 그냥 고수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현장에 가서, 자, 이게 언제냐면 레이스 전까지는 새로운 로테이팅 윙은 마이애미 캐나다에서도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레이스 직후입니다. 프레스들을 모아놓고 이제 프레드릭 바서가 이제 특별 인터뷰를 합니다. 짜잔. 네. 사실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갔는데 저는 프레스들을 부른다 할 때 그 기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해설자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이때 나온 이야기가 우리 공격적으로 업데이트 전략을 바꿀 거다. 그래서 중국의 새로운 파츠들을 미리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들 미리 투입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래서 기사들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기사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팅 윙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정확히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무슨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 아니잖아요.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업데이트 파츠가 여러 개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 돌아가는 윙이고요. FTM은 이미 붙어 있고 그런 겁니다만 여러 개가 있는데 뭔가 온다고 합니다. 그다음 백스트레이트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에너지 관리 이슈. 여기는 에너지 관리 이슈가 상당히 적은데 어쨌든 그 긴 가속 구간에서 언젠가 배터리 이슈가 터질 수 있어요. 너무 일찍 소모해도 터지고 뭐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러면 또 불만이 나오겠죠. 불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계속 전력 가속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는 스포츠에서 가속하다가 갑자기 풀스로틀 밟고 있는데 속도가 줄고 이러면 기분 나쁘죠. 기분 안 나쁘면 이상한 겁니다. 네. 하지만 당장 뚜렷한 대안이 몇 가지 없다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다음 레이스에서 다양한 추월 시도가 예상되죠. 호주에서 보셨던 우리의 부스트 버튼을 적극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샤를 르클레는 버섯이라고 불렀던. 왜냐면 우리는 이런 공식 명칭 아닌 거 가능하면 안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누구를 인용할 때 말고는 뭐 그런 표현은 안 쓸 거예요. 자, 어쨌든 그게 얼마나 많이 성공할까. 중국이 정말 추월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 백스트레이트가 DRS가 없던 시절에도 추월이 손쉬웠던 곳이에요. 여기서의 백스트레이트는 13번 나와서 14번까지 가는 이 1.2km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많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자, 세션 시간입니다. 스프린트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돌아가고요. 금요일 낮 시간입니다. 프랙티스 1 월급 루팡 안 하셔도 됩니다. 점심시간 보실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공을 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꾸 그렇죠. 뭐 많이 봐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냥 그게 다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월급 루팡 아니고 점심시간에 볼 수 있다. 화이팅. 네, 하고요. 스프린트 퀄리파잉 조퇴 안 될까요? 네, 오후 4시 30분입니다. 네. 지난해 스프린트 퀄리파잉은 우리 샌디에이고로 끝났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토요일 낮 12시. 예. 그리고 퀄리파잉도 오후 5시에 끝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난 저녁에 사탕 약속이 있다. 저녁 시간 충분합니다. 보고 가셔도 되고요. 더 좋은 방법은 함께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사탕 약속도 문제가 없는 중국 그랑프리 파이팅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월 15일 레이스 오후 4시에 펼쳐집니다. 중계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 시작 시간은 상황에 따라 항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심지어 지난 호주 그랑프리는 이런 예고도 안 했던, 사실 하는 줄 몰랐던, 제가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하루가 지날 때까지 하는지 몰랐지만 네, FIA F3 네, 피처 레이스도 중계하지 않았습니까? 네, 방송 시작 시간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던지 모르겠어요. 그렇고요. 프랙티스 1이 오후 12시 15분이니까 점심시간에 딱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랙티스 1부터 함께 해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영진 캐스터가 정말 고생했는데 F3 하느라 준비를 안 하고 갔잖아요. 우리 할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준비한 안영진 심지어 인터넷 없음. F3의 모든 정보는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올라오죠. 공식 정보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소셜 미디어 못 봄. 그런 상태에서 중계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드가 바뀐 거를 최종 그리드를 그 직전에 겨우 구해와가지고 받아서 그걸로 다 써놨는데
막상 중계 화면이 뜨니까 그거랑 그리드가 달랐죠. 네. 근데 F3의 흔한 일이기는 한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인터넷 없는 데는 그냥 죽으란 소리죠. 아, 그랬었고요. 라이브 타이밍 없었고요. 저희 라이브 타이밍도 못 보고 한 거예요. 그 경기. 중계 화면 그 중앙에서 내려주는 정보 틀리고요. 하지만 그래도 F1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F3보다는 낫다라는 다행인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F3가 이상한 게 아니라 F1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 완벽한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중국 그랑프리에서는 부디 그 완벽한 시스템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그 온보드에 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정보 같은 게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가 되면 좋겠고, 자주 나왔으면 좋겠고, 예, 12 같은 거 나오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많죠. 예, 콜라핀토 앤고 페널티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이슈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주말 펼쳐질 F1 중국 그랑프리 프리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정오쯤입니다. 잊지 마세요.